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막상 저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버려지곤 하던 데이터들을 이제는 저장 비용이 저렴해지고 또 많은 데이터를 모았을 때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새로운 연관관계를 밝혀내고 또 그 새로운 연관관계들이 새로운 사실을 또 밝혀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빅데이터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한 번 세상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법칙들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나타나는 세상의 법칙들이라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다양한 원칙들의 변화,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큰 개념이 있는데요. 공유경제, sharing economy라고 하죠. 협력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또는 wisdoms of crowds.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집단들이 갖는 지혜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이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인데요. 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200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 법대의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가 쓴 리믹스라는 책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는 협력 소비, 이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유 경제와 협력 소비는 하나의 쌍이죠. 협력 소비는 공유 경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입니다. 우리도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제조업 혁명 시대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였죠. 그 전까지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에게 자기도 차 한 대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마이카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고 했죠.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대량 생산했을 때 이것을 대량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층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고 사실 자동차의 대량 생산은 그렇게 대량 소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죠. 그런데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한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로 이 공유경제, 협력 소비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좀 극복하고 또 환경 오염에도 대처하는 그런 사회 운동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또 아까 마이카 시대처럼 차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어느덧 생각해 보니 내가 왜 차를 갖고 있어야 되지? 필요할 때마다 그 차를 불러서 쓸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집을 사야 되지? 내가 필요한 기간만큼 그 집을 빌려 쓸 수 있다고 하면 집을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집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경제의 개념입니다. 즉 협력해서 소비하는 차 한 대를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소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유경제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뒤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보겠지만 이것도 역시 기술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개념의 차이는 무언가를 내가 소유해야만 된다는 개념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큰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차를 세워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서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그 차를 쓰기 위해서죠.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또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밤중에 내가 차가 있어야 그 차를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급한 상황이나 내가 꼭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차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집단 지성은 여럿이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집단의 지적 능력입니다. 이 집단의 지적 능력이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개체들의 지적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 그 집단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지능이 높은 개개인이 하는 행동과 유사해지더라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무려 1910년에 미국의 곤충학자인 윌리엄 모턴 필러라는 분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각각의 개체로서의 개미들은 굉장히 미약한데 이 개미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게 되면요. 그 집단이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지능이 높은 개체들이 하는 행동과 유사하더라.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출범을 했는데요. 실제로 집단 지성이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라고 불리는 백과사전의 사례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인터넷을 통한 세상의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기도 하는데요. 위키피디아가 나오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은 브리테니카라는 백과사전이었어요.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백과사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재 책꽂이에 이 브리테니카를 쫙 꽂아 놓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이 빠르게 바뀌니까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백과사전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계속 수정할 수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순간 그 백과사전이 틀린 내용을 담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고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가면서 바뀐다는 거죠. 집단의 힘으로 각 개개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키피디아의 성공 사례는 집단 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 소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 출판사에서 내 소설을 출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판된 책이 큰 서점에 꽂혀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해야 그래도 소설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여러 문학 그런 그 상을 받아서 시인 또는 뭐 소설가로 등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소설가가 된다는 것은 소설이 출판되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설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테레사 레이건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소설가가 되지 못하고 이제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도 다 키우고 좀 한가해질 무렵에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분이니까 굉장히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소설가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싶었던 그런 소설을 어떻게 좀 책처럼 만들어서 그냥 기념으로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아마존닷컴에 갔더니 셀프 퍼블리싱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인터넷상에다가 출판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Create Space라는 그런 이름의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를 통해서 Return of the Rose라는 이름의 소설을 씁니다. 하나. 자기가 머릿속에 맴돌던 그런 소설 주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룰루닷컴이라는 그런 이런 인터넷 소설들을 전시해주는 사이트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달 동안 2만 권, 2013년 3월까지 30만 권이 판매돼서 무려 100만 불의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냥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소설책이 이렇게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야 출판사들이 이 레이건 테레사한테 온 거예요. 책을 내자 해서 4권의 추리소설 로맨스와 3권의 추리소설을 출판하는 진짜 소설가가 된 거죠. 원래는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소설을 써야만 소설가인데 이렇게 인터넷상에 자기 소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거꾸로 소설가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언급했던 룰루닷컴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이트인데요. 원스톱 퍼블리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글을 써서 여기 올릴 수가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비즈니스인데요.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뭐 100만 명 이상의 작가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매달 2만 권 이상의 책이 출판됩니다. 인세를 무려 저자에게 80%나 줍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이런 출판사하고 계약했을 때 인세는 10%입니다. 10,000원짜리 책이 하나 팔리면 이제 1,000원을 주는데요. 여기는 거꾸로 10,000원짜리 책이 하나 팔리면 8,000원을 줍니다. 왜요? 네, 인터넷상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마케팅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점에다가 이 책을 진열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 출판이 이루어지고 구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인세를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많은 소설을 쏟아 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써야 되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또 입소문을 내서 그 책이 팔려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환경임에는 틀림없지만 하지만 옛날과 같이 출판사가 내 책을 픽업해 줘야만 출판이 되는 그런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호텔을 하고 싶다? 네, 일반인들에게는 뭐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호텔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이 들겠죠. 그래서 호텔을 하고 싶다는 것을 아무나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어떤 젊은 청년들이 어, 호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호텔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큰 호텔 건물을 짓고 직원들을 뽑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물 하나 없이 호텔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라는 이름의 호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의 어떤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한테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누군가가 와서 하루 정도 필요하면 자고 가도 된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은 이제 침대 생활을 하니까요. 침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후 바람 불어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 그거를 우리가 에어베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매트리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브렉퍼스트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다. 거기서 나온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출장을 많이 가거나 또는 어떤 관광지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방 하나 정도는 누군가 와서 잠을 자고 그러면 내가 아침에 아침 식사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근데 알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에어비앤비였던 겁니다. 네, 도쿄 지역에 제가 출장을 가려고 한번 알아봤던 그런 실제 사진이에요. 당연히 예전에는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을 검색해서 호텔을 예약하고 그 호텔에 묵었는데 이제 에어비앤비로 한번 알아봤더니 네, 호텔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집이긴 한데 그 집에 예쁜 방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었고요. 또 아침 식사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온 출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호텔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또 호텔은 이렇게 방에 들어가고 나면 나 혼자인데 여기는 그 집 주인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환경의 그런 그 호텔업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믿고 그 낯선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잘 것인가? 또 거꾸로 어떻게 믿고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하룻밤 재울 것인가?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큰 변화입니다. 그러한 신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인증하고 또 그 사람의 SNS 사이트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선량한 사람인지 아니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적인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왜? 같은 조건의 초이스는 많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안심이 될 만한 사람, 가족들, 단란해 보이는 가족들 이런 집에 가면 좀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재울 사람도 좀 직장이 뚜렷하고 그 사람의 SNS에 가보니까 친구들하고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도 있고 뭔가 좀 좋은 사람 같다라면 재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니까요. 게스트들은 방 하나부터 집 전체까지 192개, 지금 뭐 200국이 넘는데 이런 멋진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내가 가려고 하면 10사람이 간다 그러면 방을 뭐 2사람씩 들어가는 방을 한다 하더라도 5개가 필요하잖아요. 한 군데서 놀고 싶은데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는 집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를 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에 제약이 없죠. 마치 내 집처럼 빌려서 대여섯 명이 여러 방에 나눠서 자고 마루에 모여서 논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는 빈 방부터 빈 집까지 하루에서 몇 달까지 뭐 이거 비어있는 집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외의 수익이 되는 거죠. 세계 400만여 장소에서 2억 6천만 이상의 객실을 지금 예약할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예요. 이것은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인 힐튼보다 많은 객실을 보유한 것으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호텔 비즈니스가 탄생한 것이죠. 필요할 때만 차를 쓰고 싶다. 네, 집카인데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도 소우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공유 경제, 협력 소비의 대표적인 예죠. 자동차라는 것은 내가 사서 소유하거나 아니면 렌트카 회사에 계약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렌트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그 중간쯤의 비즈니스가 하나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이 필요할 때만 차를 쓰는 공유경제형 렌트카입니다. 렌트카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나는 딱 이 차를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사용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뭐 어디 가서 키를 받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앱을 통해서 그 차가 있는 위치를 가서 앱을 통해서 그 차의 문을 열고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원할 때만 택시가 되고 싶다. 네, lyft.com이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새로운 건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택시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택시 영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우버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타다가 이제 불법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지금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 있는데 한 5-6시쯤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면 시간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뭐 어떤 알바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알바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차에다가 이렇게 핑크색 모양의 코수염을 달고 그 다음에 앱상으로 내 차를 등록해 놓으면 사람들이 내 차를 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택시 운전사 역할을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싶다.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당연히 대학에 입학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다 지금 이제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들 아닙니까? 근데 이 개념도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MOOC라는 것인데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입니다. Massive, 엄청나게 많은 오픈 온라인 코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코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명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상명대학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그 과목들을 들을 수 있죠. 이것은 이 상명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오픈 아니죠. closed 코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픈 코스라는 것은 상명대학에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들도 다 볼 수 있게 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게 하면 그게 이제 오픈 코스가 되겠죠.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도 미국 대학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은 뭐 등록금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만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학생들만이 수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도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변화가 시작된 거죠. 유다시티라는 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쿄세라라는 서비스가 있고 EDX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다시티는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명문 대학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이 모여 설립한 무크 기업인데요. 한때 구글 부사장이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만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인공지능 입문 강의를 처음 제공했는데 16만 명의 학생이 등록할 만큼 처음부터 큰 관심을 가졌어요. 유다시티는 아예 그냥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무크를 위한 수업을 제작해서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쿄세라라는 서비스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EDX라는 서비스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그 무크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는 대학에 입학한 상태에서 자기 대학에서 개설하지 않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거나 또는 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은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예전의 교육 방식으로부터는 큰 변화이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존 대학들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도록 하는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의 발전 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을 다 묶어서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기술의 변화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고요. 컨텐츠, 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위에 우리들이 즐겨야 하고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소비될 수 있는 문화가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것은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현상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문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또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이란 원래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다가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서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무데나 서 있어서는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플랫폼에 서 있어야만 기차를 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모이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뭐 자판기도 갖다 놓고 신문 파는 사람도 모이게 되고 장사들이 모이게 되겠죠. 즉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죠.
지금 이러한 플랫폼으로 불릴 수 있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바로 유튜브, 페이스북 또는 애플 스토어라든지 아이튠스라든지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바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고, 우리들은 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기술의 변화와 콘텐츠의 보충과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버뷰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꿈꾸는 기계 그리고 세상의 변화 강의를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활동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플랫폼, 즉 우리는 4년 동안 기술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게임학과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다 만들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실제 게임의 모습, 세계관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그 아래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배우는 기술과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위에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